어떻게 해야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돈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물건과 채권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건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때 바로 그 소유권이 물건이죠. 자신의 집을 직접 지배를 해서 다른 사람이 침입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물건입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다른 제3자가 아닌 바로 그 사람에게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특정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건과 채권 중에 어떤 것이 더 강력한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지만 누군가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 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상태라면 실효성이 없는 권리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채권보다는 물건이 더 강력한 권리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답은 이미 나온 것이겠죠. 돈을 빌려줄 때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몇억 원이나 되는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달라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소유권 말고 다른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담보로 가장 효과적인 물건이 바로 저당권이라는 물건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당권 설정은 한 번 정도 해보셨을 텐데요. 처음으로 집을 구입할 때 대부분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가장 확실한 담보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당권이라는 물건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만일 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채권자는 이 저당권에 근거해서 집을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팔렸을 때 그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죠. 이처럼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 소유 물건의 물건을 설정을 하면 채무자가 그 이후에 돈이 없어서 변제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권리를 행사해서 자신의 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담보물건을 설정할 것이 전혀 없다면 비록 이자를 많이 준다 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 라는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이 있던 없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는 이유는 그 승소 판결문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되어서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토록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일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이 된다면 방금 전 저당권을 통해서 그 소유 재산의 경매 신청을 하는 것처럼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내서 그 매각 대금으로 빌려준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이 매각이 되었을 때 그 매각 대금에서 저당권자처럼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승소 판결을 받아야지만 자신의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비싼 변호사 비용도 지급해야 하고 재판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재판에 신경 쓰느라 정신적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때 굳이 어려운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공정증서가 승소 판결문과 동일하게 집행권원이 되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재판을 피하고 집행권원을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 첫 번째로 상대방 부동산에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으면 그것을 우선 진행을 하고 없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자라고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대방이 공정증서 작성하는 것을 머뭇거린다면 앞으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너무나 멀고 긴 이 재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여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긴 한데요. 차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만 나중에 변제가 되지 않아서 재판을 진행을 할 때 유리한 입장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계좌 이체를 이용을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어색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잠시의 어색함이 나중에 재판에서 큰 힘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처분 문서가 되어서 승소 판결로 이끌어줄 차용증 등의 문서 작성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높은 이자율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담보 물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안 되면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수단으로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 등의 문서 작성이라도 최소한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금전거래로 가족이나 친구 모두 멀어지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잠깐 상대방의 서운한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도 눈 꼭 감고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